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호학번 대학생 민상준입니다. 부천학습관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기들과 함께 모교마실이라는 스터디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이라는 과목의 제3장 사회복지법 체계 요 장의 워크북 연습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사회복지의 성문법원이 아닌 것은 성문법원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건데 성문법원. 이게 성자가 이룰 성자죠. 문자가 그럴 문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의 분류 방법. 그러니까 법의 분류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는 그 분류 방법과 관련돼서 지금 출제된 문제입니다. 한번 또 판서를 한번 해볼까요? 성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성문법이 아니면 불문법이 있는 거죠. 성자는 이룰 성자, 문자는 그럴 문자. 그래서 성문법은 뭐로 표현이 된다? 문서로서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서로서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갖고 있는 법.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공포된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성문법이라고 그러고요. 성문법이 아니면 문서로서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법. 이게 이제 불문법이 되겠죠. 그죠? 불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재. 관습법이 있고, 그 다음에 판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리가 있었죠. 그죠?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켜온 것, 이런 것들 관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법으로서 인정되는 것, 이게 이제 관습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례법은 재판의 사례들, 앞선 재판의 사례가 앞서 있었던 재판에서 나온 어떤 판결,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재판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앞선 재판의 판례를 따라가면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이 되겠죠. 그죠? 이런 판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리, 마땅한 이치, 사물의 마땅한 이치, 당연히 지켜져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마땅한 이치를 조리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불문법이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성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성문법,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규칙, 그 다음에 조례. 조례를 먼저 쓸까요? 조례. 왜 규칙을 썼다가 순서를 바꿨을까요? 이게 순서가 의미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요런, 성문법들이 있는데, 이게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는 게 뭐냐면은, 서로 다른 두 법이 있다면 그 서로 다른 두 법 중에 하나는 높은 법이 되고, 하나는 낮은 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순서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건데, 자, 그러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에서 어떤 법이 제일 높습니까? 법률은 누가 만들죠? 법률은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국회에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명령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이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고, 조례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조례. 요거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을 하는 게 규칙인데, 그럼 헌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민이 만들죠.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라는 성문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법, 이게 이제 무슨 법이 되는 거죠? 국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높은 건 국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이 만드는 헌법이 최고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은
뭐가 있다? 위계 질서를 갖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교재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사회복지의 성문 법원이 아닌 것은 일단 시행령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명령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시행령. 근데 이 시행령은 명령은 명령인데 누구의 명령이다? 대통령의 명령이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명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도 내릴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내리는 명령, 뭐 총리령, 뭐 부령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시행규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행정규칙은 아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게 성문법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행정규칙은 규칙이라는 말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들어 놓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행정규칙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행정규칙은 행정부서가 법을 집행할 때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에요. 규칙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규칙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축구 경기의 규칙. 근데 축구 경기의 규칙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 규칙이 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행정 규칙도 행정부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에요. 뭐 지침, 내규, 고시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 규칙이 되는 건데 이것도 사회복지의 성문법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은 아까 관습법, 판례법, 조리 이런 것들은 성문법원이 아니라 불문법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성문법원이 아닌 것으로 몇 번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는 아까 얘기했죠.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성문법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문제가 정리가 됐고요. 정답을 찾았고요. 정답은 체크하죠.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우리 1번 문제 설명하면서 내용들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사실. 자, 1번. 시행령은 아까 얘기했네요. 누가? 대통령이. 시행규칙은 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요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아까 조례가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조례. 지방의회가 만들어지고 규칙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든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돼서 만들어지는 법규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법규에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자치법규는 즉 조례와 규칙은 행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규칙을 만들 때 행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당연히 없죠. 그죠? 그러면 이건 지방자치 제도의 어떤 의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중앙행정부에 의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완전히 예속된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모습이 될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고 우리나라는 국제조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랑 국제조약을 맺으려고 하지 않겠죠. 맺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외톨이가 될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6조 1항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조약의 효력을 헌법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옳지 않는 것은 4번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스피드가 빠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아닌가?
1번 문제 풀면서 좀 설명을 많이 해놔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3번 사회복지 조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아까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든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조례는 국가가 제정한다? 바로 틀리죠.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조례는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기능을 한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만든 조례는 결국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따라야 할 규범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례는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죠. 2번은 맞는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할 수 있다. 요게 시군, 자치구, 시군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군 및 자치구, 요거는 기초자치단체가 되고, 그 다음에 시도는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는 어느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광역시의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것도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는 반드시 법률 제정 이후에 제정할 수 있다.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법률을 지역에서 운영을 할 때 뭐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반드시라는 표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법률 제정 후에 그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어느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어떤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어. 근데 그 조례가 굉장히 괜찮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이렇게 퍼져나가면 결국에는 전국 단위에서 그러한 내용과 관련된 그러한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례는 반드시 법률 제정 이후에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문장이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조례는 법률의 제정을 앞서서 이끄는 선도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지금 교재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어볼까요? 4번 문제는 ILO의 사회보장 최저기준 원칙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ILO에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의 원칙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명 한번 읽어보면은 1952년 ILO의 사회보장에 대한 국제조약인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은 최저기준의 원칙으로 적용 대상의 보편주의 원칙, 사회보장 비용 부담의 공동부담 등 공평성 원칙, 그 다음에 최저생활 수준에 상응하는 급여 수준의 적절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외워지면 편하긴 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딱 ILO에서 사회보장 최저기준의 원칙으로 정해놓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전달체계의 안정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답을 찾아 놓으면 좀 편하긴 한데 굳이 지금 제가 만든 동영상을 지금 여러분들이 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좀 시청하는 것만으로 이 내용이 좀 머릿속에 그냥 싹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나름대로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 최저기준이라는 게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수준 이상으로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럼 첫 번째, 사회복지는 그 사회의 구성원 전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대상의 보편주의는 사회보장의 어떤 최저 기준으로 정해 놓을 만하죠. 그죠? 그러면 몇 번? 대상의 보편주의는 사회보장 최저 기준의 원칙으로 정해 놓을 만하다. 그 다음에 급여 수준의 적절성은 어때요?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보다 적게 주면
사회복지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될 수 없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급여 수준도 좀 어느 수준, 최소 이 정도 수준 이상은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수준은 돼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급여 수준의 적절성이라는 이런 원칙도 최저 기준의 원칙으로 담아들만 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의 공평성. 만약에 아까 비용 부담의 공평성은 공동 부담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사회 보장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뭐가 될 텐데, 비용이 들 텐데,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사회복지 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될 텐데, 이러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회복지 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보장제도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람들만 비용을 부담한다면 결국에는 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거란 얘기죠. 그럼, 이 비용 부담의 그러니까 공동 부담을 뜻하는 비용 부담의 공평성도, 이것도 사회보장 최저 기준의 원칙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두면 조금 더 편하게 ILO의 사회보장 최저 기준 원칙을 좀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달 체계의 안정성이라는 건 사회복지 대상에게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어떤 조직이나 인력 등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전달 체제의 안정성은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사회보장의 어떤 보장 정도나 어떤 수준의 최저 기준을 정하려던 원칙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둬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정리하죠. 자,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범적,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이 모두 필요하다. 그 법이 실제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그 법의 내용을 따져보면 그 법의 내용이 뭐 해야 된다.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만약에 자,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에, 그러니까 아침이 아닐 수도 있겠죠. 자, 집 밖에 나와서 자, 10번째 만나는 나무를 쓰다듬어주는 사람에게만 사회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런 내용의 법을 사람들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이건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법적 타당성이 없는 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법적 타당성이 없는 법은 당연히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그걸 왜 지켜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법이 효력을 가질 리가 없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효력을 갖는다면 아마 그 법을 만든 사람이 강제로 국민들을 억압해서 그 법을 따르게끔 만들 때나 가능한 법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법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실효성. 아까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자, 집 밖에 나와서 10번째 만나는 나무를 쓰다듬었는지 안 쓰다듬었는지 어떻게 이게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런 나무마다 경찰이나 어떤 사회복지 요원,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인원들을 나무마다 다 배치를 해놓든지 막 이래야 될 텐데, 그래야지만 그 법이 무슨성을 가질 텐데. 실효성을 갖겠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타당성도 가져야 되고, 무슨성도 가져야 된다. 실효성도 가져야 된다. 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요건 이제 맞는 문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재정 책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출이 강제되는 형태의 입법이 대다수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럴까요? 이 얘기는 국가가 반드시
이러이러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재정을 지출을 해라. 이런 내용을 갖는 법들이 이제 대다수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이제 굉장히 큰 혜택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을 텐데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우리 교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 2번 선택지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교재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자, 사회복지법령에는 강행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강행 규정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걸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 임의 규정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법이 이제 임의 규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는 이 강행 규정보다 임의 규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은 틀린 문장, 틀린 선택지. 2번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 국민은 사회복지에 대한 헌법적, 법적 권리는 갖고 있어요. 당장 우리나라 헌법에도 사회권과 관련된 권리들이 보장되어 있거든.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는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국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구체적인 어떤 규정이나 명확한 시행령, 시행 규칙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론을 지금 우리 교재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의 침해된 권리의 회복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구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뭐 일단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 공부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권리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법은 1번 선택지, 타당성과 실효성 중에서 무엇이 부족하다. 그죠? 자, 사회복지법의 내용에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회복지법이 실제로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효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우리 교재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내용 보면은 사회복지법의 실효성 체계와 관련돼 가지고 뭐 주체, 관련 조직, 인력,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법, 권리 구제, 벌칙 이런 내용 등이 이제 교재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교재를 보거나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때, 멀티미디어 강의를 들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3장이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의 제3장 사회복지법 체계의 그 워크북 연습 문제를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5학번 대학생 부천학습관에서 목요마실이라는 스터디팀에서 우리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민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